사노해 해전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태평양 전쟁의 한도를 결정하게 되는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 연합함대의 참패로 끝났지만 위협적인 성능의 제로 전투기는 여전히 공중전에서 맹활약하면서 미 해군과 해병대 항공기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6월 4일 오전 도모나가 공격기대를 호위하며 미드웨이 공습에 참가했던 36대의 제로 전투기들은 27대의 미군 전투기들과 교전하게 되는데, 제로의 조종사들은 치명적인 공중전 능력을 선보이며 미군기 27대 중에서 17대를 격추시키면서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이 공중전에서 제로 전투기의 손실은 겨우 2대에 불과했죠. 미숙한 미군 조종사들은 제로 전투기와 조우하면서 근접 공중전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수많은 전투기들이 꼬리를 잡기 위해서 뒤섞여 싸우는 공중전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런 격투전은 제로의 조종사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군기들은 기동성에서 제로의 상대가 되기 어려웠던 구식 F2A 버팔로 전투기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제로에게 꼬리를 잡히면서 차례대로 격추당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일본 함대 상공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중전에서는 존 타치 소령이 지휘하는 제3 전투기 대대의 와일드캣 조종사들이 훗날 타치위브라고 불리어지는 상호 협동 전술을 사용해서 제로 전투기들을 상당수 격추시키면서 맹활약합니다. 이 전술로 큰 성과를 올린 존 타치 소령은 미드웨이 해전이 끝난 후에 이날의 공중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가 비록 큰 성과를 올리기는 했지만 이것은 전투기의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팀 전술이 의외로 잘 먹혔기 때문이며, 제로 전투기의 조종사들은 1대1의 공중전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팀 전술을 전혀 구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전투가 시작된 후에 일본 조종사들이 유기적인 팀 전술을 구사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사실 일본 조종사들의 전술 문제라기보다는 제로 전투기의 숨겨진 약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실상은 제로 전투기가 장비하고 있었던 무전기의 성능이 매우 조악해서 전투 중에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로 전투기들은 서로 밀착해서 비행하는 편대 비행에서조차 무전기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경우에 수신호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 정도였던 것이죠. 1976년작 일본 영화 대공의 사무라이에서는 무전기의 열악한 성능으로 인해서 수신호로 교신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노해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을 거치면서 미군 조종사들은 어느 정도 제로 전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평가를 할 수는 있었지만, 노획된 제로 전투기가 없는 이상 제로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결국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미군은 어떻게든 제로 전투기를 포획하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진주만 기습 이전에 중국의 쿤밍에서 제로 전투기 한 대가 중국군에게 노획돼서 어느 정도의 분석 데이터가 미군에게 넘겨졌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며 일본군의 전력을 크게 얕보고 있었던 미군은 중국군이 전달해준 자료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중요한 정보는 흐지부지 관리되면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드웨이 해전이 미 해군의 영광스러운 대승으로 끝난 후에 미군은 덤으로 큰 선물까지 얻게 됩니다. 1942년 6월 3일 알교샨 열도에 더치 하버를 공습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일본 해군의 제로 전투기 한 대가 대공포에 피탄된 후에 연료계통에 문제가 생겼으며 항공모함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조종사는 편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에 동료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져 버렸으며 연락도 두절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6월 4일 미드웨이 해역에서 일본 함대가 대패하게 되면서 일본 해군이 황급하게 전투 지역으로부터 물러난 후에 본국으로 도주하게 되면서 이 제로 전투기는 일본 해군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1942년 7월 10일 미 해군의 카탈리나 정찰기가 알류션 열도 지역을 순찰하던 중에 아쿠탄 섬에 추락해 있는 일본 전투기 한 대를 발견합니다. 정찰기 조종사들은
이 기체가 크게 파손되지 않은 것 같다고 보고했죠. 이 정보가 들어오자 미군 정찰 부대가 즉시 이 섬으로 출동합니다. 정찰 부대는 섬의 늪지대에서 뒤집혀진 채로 방치된 일본 전투기 한 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미군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일본 해군의 제로 전투기였죠. 일본 조종사는 조종석에서 숨져 있었지만 늪지대의 특성상 기체의 파손 정도가 별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해군은 즉시 많은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 보물을 수거한 후에 본토로 이송합니다. 이 제로 전투기는 그라만사의 연구소로 이송되었으며 수많은 기술자들이 동원돼서 즉시 제로의 복원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라만사의 기술진들은 2달 만에 완벽하게 비행이 가능한 상태로 복원을 성공시키게 되었죠. 즉시 각종 비행 테스트가 실시되었으며 기체의 구조와 성능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제로 전투기의 실체가 완벽하게 분석된 것입니다. 제로 전투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라만사의 기술진을 놀라게 한 것은 제로의 엔진 출력이 1000마력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와일드캣의 1200마력 엔진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출력이었죠. 분명히 2000마력 정도의 엔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라만사의 연구원들은 실상을 알고 나서 허탈해합니다. 제로의 엔진은 불과 95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이었으며, 결국 이런 엔진에 맞춰서 기체의 성능을 극한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량화가 적용된 기체였던 것입니다. 제로의 중량은 1.7톤 정도로 와일드캣보다 무려 1톤이나 더 가벼웠는데, 기체의 외피는 매우 가벼운 초듀랄 루민으로 제작되어서 발로 차면 푹 패일 정도였죠. 기체의 골조는 더욱 놀라웠는데, 경량화를 위해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기체 강도가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사소한 충격에도 골조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미군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조종석에 조종사를 보호해야 되는 방탄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조종석의 옆에서 소총을 쏘면 총알이 뚫고 들어와서 반대편으로 뚫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이 역시 경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제로의 조종석 근처에 기총탄이나 대공포화의 파편이 맞게 되면 조종사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더구나 제로의 연료통에는 미군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군용 항공기에 필수적인 것이었던 복합 고무 재질의 방호 장치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연료통에 한두 발의 총탄만 맞아도 연료가 새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제로 전투기는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주익 안쪽에도 연료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연료탱크의 면적이 넓었기 때문에 공중전 중에 피탄되는 경우 치명적인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제로에 장비된 950마력 엔진에서도 공중전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연료를 직분사하는 방식이 아닌 기화기에 의해서 연료가 공급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술을 급격하게 앞으로 숙이며 급강화 기동을 하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G가 걸리기 때문에 이 순간 연료의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기면서 엔진이 정지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2년 전인 1940년에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에 스핏파이어나 허리케인에게서도 발생한 문제였는데, 스핏파이어는 순간적으로 기술을 숙이는 네거티브 G를 유발하는 기동을 하거나 급강하를 오래 지속하는 경우에는 기화기를 통한 엔진의 연료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기면서 엔진이 정지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속으로 급강하는 BF-109E를 따라붙을 수가 없어서 공중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죠. 제로 전투기의 보조익은 유압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저속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우측보다는 좌측으로 롤하는 경우에 반응이 좋았으며 시속 300km를 넘어가는 고속 비행 시에는 보조이개 작동이 둔해져서 제로의 조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비행 특성으로 제로가 후방에 붙는 경우에는 와일드캣이 우측으로 선회하면서 조종간을 밀어 네거티브 G를 받는 고속 급강하로 돌입하면 제로 전투기는 와일드캣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로는 기수에 장착된 7.7mm 기관총 2정과 주익에 장착된 20mm 기관포 2문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기수의 기관총은 탄속이 빨라서 원거리 사격이 가능했으며 거친 기동을 하더라도 명중률이 높았지만, 주익에 장비된 20mm 기관포는 포구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원거리 사격은 무리였으며 적기를 명중시키려면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했죠. 기관포의 장탄수도 1문당 60발에 불과한 것이어서 탄을 아끼기 위해서는 근접 사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제로의 주익 강도가 약해서 기관포를 연속으로 발사하는 경우에 반동을 흡수하지 못해서 기관포탄의 탄도가 집중되지 못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제로는 기수의 기관총과 주익의 기관포의 탄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하려면 적기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전장에 등장하는 미군기들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기관포를 명중시키는 것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 기관포는 2년 전인 1940년 여름에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 공군의 BF-109E 전투기가 주익에 무장하여 큰 성과를 올렸던 무장이었습니다. BF-109는 고속으로 급강하면서 가까이 근접했을 때 기관포를 연사하는 붐앤줌 전술로 큰 성과를 올렸는데, 고속 전투기 BF-109E의 통통하고 튼튼한 주익은 기관포의 진동을 완벽하게 흡수해서 탄도가 일정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제로 전투기는 주익 강도도 약하고 붐앤줌 전술을 구사하는 전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20mm 기관포보다는 기수에 장착된 7.7mm 기관총을 주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7.7mm 총탄은 위력이 약해서 와일드캣을 격추시키려면 많은 총탄을 명중시켜야 했죠.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다음 회부터는 미군의 와일드캣과 에어라 코브라가 제로와 사투를 벌이게 되는 과달카날 항공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